지옥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나는 생존자다 시리즈가 큰 화제입니다. 2년 전에 공개돼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나는 신이다의 후속편이죠. 당시 나는 신이다 편에서 JMS 정명석의 실체가 폭로된 그 이후 피해자들, 생존자들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작 비하인드부터 방영 뒷이야기까지 이 두 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생존자다 조성현 PD, JMS 고발과 피해자들 지원해 오신 분입니다. 반 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 교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나는 신이다 시즌 2입니다. 이른바 나는 생존자다가 지난 15일 지난주에 오픈이 됐어요. 광복절에 우여곡절 끝에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반응은? 저희 상영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3건이 접수됐어요. 저도 PD 일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는데 황당하다면 황당할 수 있고요. 그래도 잘 넘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시청 순위는 어제 기준으로는 1위라고 알고 어제 있어요. 기준으로 1위입니까? 네. 1위네요. 네. 어제 기준이면 지금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즌 2 반응이 시즌 1보다 더 좋나 싶을 정도로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커뮤니티에서도 반응 혹은 글들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건 어쨌든 정부의 후속 조치나 뭐 매체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더 후속 취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올라온다. 이런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시는 건데 PD님은 그렇죠. 그래서 제작을 하신 걸 테니까. 네. 그래서 조성현 PD의 이 반응이 1위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우리 PD님은 제작하신 분이고 우리 김도형 교수님은 출연자십니다. 네, 영상에 나오십니다. 예, JMS 다룬 편 3, 4화에 나오시는데 영상 직접 보시고 소감이 어떠셨어요? 나는 신이다 1편이 방영되고 나서 JMS 신도들은 수만 명이 길거리로 나가서 그 방송이 조작 방송이라고 메이플과 조성현 PD가 조작 방송을 했다. 맞아요. 기사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나 조성현 PD님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소송 걸었지만은 전부 다 걔네들이 패소를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 시즌 2까지 개봉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이고 이참에 이제 교단은 더 이상 거짓 변명 그만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도영 교수님은 반 JMS 단체죠. 엑소더스를 직접 만드신 분이고 계속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는 신이다에서는 주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개의 단체였죠.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셨다면 이번에 나는 생존자다에서는 사실 사이비 종교는 JMS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형제복지원, 지존파, 삼봉백과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JMS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교수님과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PD님께 궁금한 거는 근데 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다루셨을까 이 부분이에요. 제가 12년 전에 그때만 해도 이제 PD 초년기였죠. 그때 당시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피해자분들이 이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게 마치 좋은 것처럼 여겨지셨는지 잘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이라는 게 당시에 뭐 그냥 아동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냥 강제 수용해놓고 막 학대하고 폭행했던 일종의 수용시설이었죠. 정확하게는 불황인 수용소로 시작을 했고요. 불황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역에서 잠깐 잠들어 있는 사람들 혹은 부모님이랑 같이 왔다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애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정말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이었고 장소였죠. 그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다루셨고 12년 전에 취재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후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등장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취재를 해보니 이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걸 다루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분들은 여전히 지옥에 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즌2가 공개가 되고 나면 JMS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지 않을까 봐
나름대로는 그래도 형제복전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 형제복전을 더 앞에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바람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일단은 당시 이제 가해자 주범이죠. 박인근 원장 가족들이 찾아왔다면서요. 네, 그랬죠. 방송에서 형제복전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인근의 둘째 아들인데요. 네. 형제복전에서 총무로 일하던 사람인데 그분의 아들 부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박인근의 손자와 그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고 사과의 의향을 밝혔습니다. 근데 자기 부모님은 여전히 생각이 이전과 똑같으셔서 그 형제복전 피해자들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설득이 불가능하니 자기들이라도 사과를 하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제가 사과를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대상이 받을 사과가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 생존자분들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라는 정도의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취재하는 거를 알고 찾아온 거예요? 영상 공개되기 전에? 영상이 공개된 뒤에 공개된 뒤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영상 공개되고 나서 이 후손 그 박인근 원장 후손 가족들이 호주에 산다면서요. 근데 네. 거기서도 뭐 엄청나게 지금 파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디 오스트레일리안이라고 최대 일간지죠. 그러니까 전국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전국지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 내에서도 심지어 과거의 그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서 이제 공개를 했죠. 한국과 매우 다른 분위기고 좀 부러운 건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얼굴을 그냥 공개해버려요. 거긴 그냥 공개해버려요. 그냥 공개를 해버린 상태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제가 가장 사람들이 분노한 지점은 어떤 거냐면 그 피해자가 가서 사과 한마디를 들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을 비웃으면서 지나갔던 그 박인근의 조카가 있죠. 그 조카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제보가 되게 빗발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여성이 저와 피해 생존자분 최승우님이라는 분이 같이 찾아갔을 때 영어로 저희를 상대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듬떠듬 어쨌든 되지도 않은 영어로 대답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일부러 한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 저희를 상대하면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거는 그냥 그분들이 항상 해왔던 방식 그대로죠.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보지 않고 대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도 이 영상에서 다룬 그 사건들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런 바람이고요. 나는 생존자다 지난 15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첫 화로 부산 형제복지원을 다루셔서 그걸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JMS입니다. 우리 김도영 교수님도 함께 그래서 나오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JMS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간의 이야기들,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 교수님 이번에는 영상을 보니까 메이플 씨 말고도 이제 다른 피해자들의 이제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즌 1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그래서 시즌 1을 보고 용기를 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이미 가정을 이뤄서 애가 있는 분들도 조성현 PD님께 연락을 하고 또 저에게도 연락을 해서 조 PD님께서 이제 제작을 하신 거죠. 그럼 보통 연락은 지금 교수님이 그 반 JMS 단체 엑소더스 거기서 계속 이런 피해자들 연락 받고 계속 지원하고 그런 활동 하시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로도 연락이 오고 또 제 전화번호는 많은 곳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해서도 오고 또 MBC 방송국을 통해서 조정현 PD님께도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와요 피해자들이? 어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이제 나서서 정명석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생존자다가 개봉하고 나서 정명석을 추가로 고소한 피해 여성이 2명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죠. 그러네요. 근데 교수님 전화번호가 공개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수님 전화번호 공개도 됩니까? 물론 당연히 피해자들은 교수님의 연락처를 알아야 오겠지만 기자분들이나 아름아름으로 피해자들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연락이 옵니다. 근데 교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전화번호 알면은 더 전화 테러 할 거 아닙니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없으니까? 예, 가끔 있긴 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면 되니까요. 예. 스팸 번호 등록해버리고. 사실 뭐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볼 거지만 전화 테러 정도야. 사실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좀 그 부분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피해자 메이플 참 시즌 1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번에 이제 나는 생존자다는 물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조금 제 마음도 많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약간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을 저도 받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나서셔서 그 용기가 정말 엄청난 것이겠지만 스스로가 좀 그런 회복의 단계를 좀 밟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는 이번에 영상에서 놀란 거는 그 메이플 씨의 피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그 파일이 정명성 측한테 넘어갔는데 그 과정이 법원이 복사를 해주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전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교수님께 해주세요. 1심 재판에서부터 그 녹음 파일이 조작이라고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네.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전부 다 방청객을 퇴장시키고 검사와 변호인 정명석 앉혀놓은 상태에서 1시간 40분 분량의 녹음 테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명석에게 물어봤죠. 이 목소리가 네 목소리 맞냐? 정명석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들이 조작 가능성이 있고 편집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어디가 어느 부분이 편집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조작되어 있는지 의견을 밝혀라. 네. 다음 기일이라도. 근데 지금까지도 2심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 확정이 될 때까지도 어느 부분이 조작됐는지 변호인들조차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부터 변호인들이 또다시 그 녹음 파일 등사를 해달라. 네. 그래서 검사님께서 반대를 하셨죠. 왜냐하면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극심한 2차 가해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이름을 공개하고 SNS 주소 공개하고 심지어는 일기장까지 공개하는 온갖 못된 2차 가해를 다 했기 때문에 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녹음 파일을 통째로 등사해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먼 훗날에라도 재판부라든가 수사기관에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등사 허가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재판부의 답변은 법정에서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자분들이 전해 주셨어요. 2심 재판에서요? 2심 재판부.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까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이 세 분의 판사들이 정명석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녹음 파일을 등사해 주지 않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사 3명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재판부에 진정서를 썼지만 무시당했고 결국엔 메이플이 홍콩에서 직접 재판부에 울면서 호소까지 했었었죠. 그게 나는 생존자에도 공개도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재판부는 무시했고 예. 결국에는 메이플 가족으로부터 이제 조성현 PD님께 연락이 왔어요. 메이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염려가 된다. 정말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메이플의 변호사님께서 3차례에 걸쳐서 메이플의 극단적 선택 우려까지 담은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서 제출했음에도 무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네. 결국에는 검사님께서 등사 결정에 대한 항고로 정식으로 사건화해서 녹음 파일 등사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단 하루 만에 기각시켜버리고 네. 그 재판부에서는 녹음 파일을 전부 다 등사를 해줬어요. 등사해준 바로 그 다음 직후부터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신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판기일에 검사님께서 녹음 파일이 지금 대량으로 들려주고 있다. 문제 삼으면서 변호인 측에 항의를 하니까 이 재판장 김병식 판사가 한 말은 검사님 여기서 수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는 정명석의 탓만이라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탓도 있다. 이런 문장이 명백하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수사 저도 물어보고 잘못했다는 싶어요. 거예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수사기관은 녹음 파일 등사하면 큰일 납니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판결문에는 수사기관 탓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재판부는 정명석의 구속만기 6개월도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님께서 구속만기가 넘어갈 염려가 있으니까 구속만기 전에 차회 기일을 잡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김병식 씨가 그 법정에서 한 말이 이거예요. 재판부 휴가 문제도 있고 빈 법정이 있다는 보장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 구속만기 전에 차회 기일을 잡을 수 없다.
또 다른 사건에서 다른 재판부죠. 예. 거기서 구속영장을 재발부받던 말던 건 검찰이 알아서 해라. 이게 그 재판부의 발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아마 못 믿으실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하나라도 제가 틀린 게 있으면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 판사 저를 고소하시면 될 일이고 정말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명제 뒤에서 3명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전횡을 일삼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에게 판단은 우리가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등사를 해줬고 그 결과 지금 인터넷 보시면은 JMS 신도들이 댓글을 달고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녹음 파일 등사해 준 것 때문에. 그래서 네. 그야말로 숨통이 끊어져가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다가 심폐소생술을 해줘가지고 살려줬다. 그 재판부 3명의 판사들이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결국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그 언제적 일입니까? 작년 5월이었던 걸로 작년 5월이면 좀 1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 이후에 혹시 상황이 달라지거나 뭔가를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더 하시려는 뭐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항고를 하고 재항고를 했는데도 법원에서 기각시키면은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 사건에서 녹음 파일이 유출됐다. 거의 유출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들려줬다라는 사실은 이미 검찰도 알고 그래서 이 파일을 신도들에게 들려준 혐의로 JMS 정명석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기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소를 당할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벽하게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도대체 근데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저도 지금 다시 생각해 너무 화가 나는데 그 당시에 저와 김도영 교수님께서 메이플이 정말로 자살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홍콩을 다녀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정말로 펑펑 우는 그 장면.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들의 행정 처리, 행정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판결문에 자신들이 왜 이 파일을 복사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러셨잖아요. 정명석 측의 변호인이 그거를 JMS 신도들에게 들려준 것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뭐 걸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든 야기한 게 지금 재판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이게 과연 이 사람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만든 게 지금 재판부인데. 그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심에서 23년형을 받은 성범죄자인데 그 성범죄자의 구속만기도 넘겼고 판결문에 보면 이제 결국엔 징역 17년으로 6년을 감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할 때는 반성을 했다라든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가 이런 경우에 감형을 해주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정명석은 지금까지 무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했다. 그리고 녹음 파일 조작됐다. 이렇게 오히려 법정 내에서 2차 가해를 가하는데 이 재판부는 온갖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감형을 시켜줬습니다. 6년이나. 그중에 하나가 정명석이 새로이 성범죄로 기소돼서 1심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 형량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1심 재판은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자기들이 유무죄 결정도 안 된 그거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형량을 깎아주는지 그게 납득할 수 있는 논리인지 전 되묻고 싶어요.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도 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부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의아함이 드는 상황인 건데 이건 좀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물론 그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의 높은 사람들도 신도가 많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생존자다에 나오죠. 그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월명동까지 가서 정명석을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JMS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선생님 억울하게 감옥 갔다 오신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중국에서 잡혀왔을 때 잡아온 사람의 검찰총장이 임채진 씨였고 기소해서 공소유지에서 징역 10년을 받게 만든 게 임채진 씨인데 이 임채진 씨가 전자발찌 차고 우리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직접 월명동까지 와서 인사하고 네. 역시 우리 선생님은 억울하게 감옥을 다녀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임채진 검찰총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직 국무총리, 전직 국회의장
이분들이 정명석 출소 후에 또 월명동을 와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탁상 시계를 선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명석이 자기 측근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해요. 이 시계가 누가 준 줄 아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 지금 현재 카이스트 총장이라는 이광영 씨도 정명석 수감 당시에 JMS 모임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정명석이 출소하니까 월명동까지 가서 정명석을 또 만났죠. 이게 이제 카이스트 학보사 기자들에게 학생 기자들에게 알려지니까 학생 기자들이 소명을 요구하니까 답변이 이겁니다. 왜 정명석을 만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평소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있었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측정 가능한가라는 거를 정명석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갔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이비 교주이자 성범죄자를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정명석에게 질문을 했더니 정명석이 영적인 문제는 측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만났다. 그러면 역으로 정명석이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카이스트 총장님은 그분의 제자가 됐을 겁니까? 이분은 지금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세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예. 이분이 계속 정명석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정명석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었던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우린 PD님도 이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영상에도 나오고 한때 이 영상과 상관없이도 그 이제 경찰관들 정복 입고 정명석과 함께 찍은 사진 한번 인터넷 기사로 많이 나왔었어요. 기사 많이 났었어요. 네. 그리고 영상에도 나오고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도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취재하시면서 좀 가장 충격적인 이 공권력이까지 이런 여기 공권력까지 뻗어 있나 이걸 실질적으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김도현 교수님도 계시니까 저도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리자면 예. 제가 만약에 하는 말 중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교수님께서 한번 정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직 경찰들은 정말 150명이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사부라는 조직 안에 정명석이 얘기하죠. 정명석이 네.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현직으로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있는 직원도 현직으로 있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변호사는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는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법조계 아까 전에 또 말씀하셨던 전직 국회의장, 전직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당을 떠나서 좌고 우고 상관없이 매우 많은 사람들과 연줄을 만들어서 그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왜냐하면 그들 JMS 측의 신도가 찍는 사진들을 굳이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놔요. 거기에 보면 현직이라고 얘기만 하겠으면 현직 장관들 이런 사람들의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우리 PD님은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도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서 어쨌든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에 신도가 아까 가장 앞서에 말씀해 주셨어요. 반으로 줄었다. 근데 여전히 그곳에 계속 신도로 있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정명석 1인자 정명석 구속돼 있습니다. 2인자라고는 정조원도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JMS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8월 15일 날 나는 생존자다가 방영될 때도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해서 월명동으로 신도들을 전부 다 모아서 기도회를 갖고 그럼 지금 누가 거의 이제 실제적인 권력은 정명석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친동생 정범석, 정용석, 정광석, 정용석, 정범석, 정규석. 동생들이에요? 정명석 동생들입니까? 영상에는 안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는 시간이 못 미쳐서 그런데 이 동생들도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JMS입니까? JMS 목사죠 다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메시아 집안이다. 이렇게 해서 특히 그중에 한 명은 과거에 여신도 정명석이랑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JMS 여성 간부들끼리 전화통화 녹취를 보면은 선생님이 허락하신 거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자애들까지 미국 신도들까지 어떻게 했대더라. 네. 이런 녹취록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정명석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조원 2인자라고 하는 또 영상에는 혹시 이제 정조원에 대해서 오히려 또 이제 좀 나이가 든 정명석을 뒤에서 조정하는 듯한 약간 그런 뉘앙스 좀 받았는데 그래서 아니 두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으면 JMS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2의 정명석, 제3의 정명석 다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정명석은 억울하게 감옥을 갔다라고 믿는 신도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주 골수분자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피디님. 네. 나는 생존자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실 텐데 이 다큐를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많은 분들이 JMS 사건 이제 네. 끝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지금 교수님의 말씀대로 끝난 게 아니네요. 제2, 제3, 제4의 정명석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건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벌어지고 끝난 일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범죄 수익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국가는 사과하지 않고 있고요. 그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옥을 살고 있고요. 이 모든 일들 삼풍백화점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 그냥 국가적인 참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 근데 저희는 참 많은 것들을 금방 지워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이 과연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보시고 우리가 어떤 가능성,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또 지금 30초 정도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저는 메이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하고 조성현 PD님이 평소에 메이플한테 그랬어요. 너가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메이플이 이제 책이 오늘 저녁부터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고 9월 1일부터 책이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책 제목은 흔적이라고 메이플이 스스로 정했습니다. 많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메이플이 절대로 자기 저자 인쇄 안 받겠다. 그거 전부 다 피해자들 위한 소송 비용에 써달라.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흔적이라는 메이플의 기록이 담긴 그 책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나는 생존자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입니다. 가서 보시고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그동안 벌어졌고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생존자다 조성현 PD, 반 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